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무인기에서 쓰이는 전기 또는 전자 쪽 부분인데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아니라 진짜 이론적인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거라서 어떤 학생들한테는 되게 쉬울 거고 어떤 학생들한테는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한테는 새로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과에 전기전자공학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새로운 내용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건 우리는 이 드론 시스템을 어, 고려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3요소를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전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류, 세 번째로는 저항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건데 사실 이 내용은 어,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느낌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요 세 가지 설명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전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전하라는 것을 해볼게요. 전하는 영어로 electric charge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각각의 그 입자들, 그죠? 그 물질의 입자들이고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물질을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 입자 또는 이 물질의 기본 단위 같은 것들이 가장 뭐라고 할까? 이 물질을 다루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일 건데, 그것과 비슷하게 전기에서는 그런 게 전하가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수식으로 썼을 때 Q라는 것으로 쓰고, 단위는 쿨롱이라고 부릅니다. 쿨롱이라고 부르고, 보통 앞에 있는 C를 붙여서 C만 떼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얘는 뭐냐면 전하의 양입니다. 전하의 양.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렇게 물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물통에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채워진 이만큼의 양.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물을 전기 입장에서 봤을 때 전기가 이만큼 차져 있는 거잖아요. 그 양을 전하량.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의 양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가지 전압, 영어로는 voltage, 그 다음에 앞에 있는 V를 따서 V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단위도 V입니다. 볼트라고 부르고 V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물통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봅시다. 물통이 이렇게 있을 때 위에 있는 물의 그 중량 또는 물의 무게 때문에 아래로 그 압력을, 그죠? 수압을 만들어내 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갈 텐데 그때 그 수압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 압력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대한 개념이라서 이것도 수압이고요. 그죠? 물 숫자에다가 합전은 무슨 합전인지 모르겠다. 잠깐 그 압력, 물이 만들어내는 압력이고 전압은 전기가 만들어내는 압력. 그래서 얼마만큼 강한 압력을 가지고 강한 그 힘을 가지고 전기를 밀어내고 있느냐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으면은 그만큼 강하게 전기를 내보내고 있다라는 느낌이고 전압이 낮으면 그만큼 약하게 전기를 내보내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류 있는데 전류는 영어로 current라고 이해를 하고요. 얘는 요거 내용을 쓰진 않고 I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암페어라고 부르고 A라고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은 뭐냐면 한 번에 나가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인 건데 이 물의 양이라고 하는 걸 앞에서 전하량으로, 물의 양, 전하량으로 설명했었잖아요. Q. 그래서 이 전하량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만큼 전하가 채워져 있는데, 전하량이 이만큼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빨리 나가고 있느냐,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많이 빠져나가고 있느냐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어떤 물통이 있는데, 하나는 통로가 되게 두껍고요. 하나는 통로가 되게 얇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압력인데요. 똑같이 위에서 내려누르는 압력은 똑같은데 이 두께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는 단위시간당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겠죠. 얘는 적게 빠져나가게 될 거고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위시간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 두께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대한 개념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느냐 또는 전기가 빠져나갈 수 있느냐, 전하가 빠져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개념, 그것이 전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항,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R이라고 표현하고요. 단위는 옴이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있고, 여기 그 그리스 문자로 오메가라고 하는 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얼마만큼 수월하게 흘러가느냐, 잘 흘러가느냐, 아니면 못 흘러가느냐, 이런 개념인데, 예를 들면 똑같은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고지고대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물이 잘 흘러가는 반면에 얘는 중간에 면적이 작아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물은 이 면적의 변화 때문에 물이 잘 안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저항이 작은 거고, 얘는 저항이 큰 거고.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자 하는 또는 전기가 흐르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저항하겠냐라는 느낌의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하량, 그다음에 3요소,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이 세 가지, 전압, 전류, 저항,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본 요소, 미안해요. 기본 요소에 대한 관계를 한번 따져보면은 아마, 그러니까 대학 진학하기 전에 아마 들었을 거예요. 500억집이라고 해서 옴스로우라고 하는 V는 IR이라는 수식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V가 전압, I가 전류, I가 저항, 미안해요. V가 전압, I가 전류, R이 저항이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가지고 세 가지의 요소들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고려하면 되냐면 R만큼 저항이 있는 통로를 I만큼의 전기량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V라고 하는 압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고 이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R만큼이래요. 근데 이 R만큼 되는 저항을 뚫고 I라고 하는 단위시간당 전하량을 내보내주기 위해서는 위에서 얼마만큼 강한 압력을 밀어줘야 되겠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뭐 똑같은 수식을 가지고 여러 관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방금처럼 내가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압력이 있는데요. 이만큼 V라고 하는 압력 가지고 밀어내고는 있는데 우리가 전기가 흘러갈 공간,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갈 이 통로 자체가 R이라고 하는 큰 저항을 가지고 있어서 I 정도밖에 전하량이 흐르지 못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관점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공감될 것 같고, 보통 내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압은 원인이고요. 그리고 저항은 과정이고요. 결과는 전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뒤에서 요 그림을 보면 뒤에서 압력이 밀어주고 전압이 밀어주고 있는데 불행히도 이만큼의 어떤 통로가 워낙 작다 보니까 과정이 워낙 저항이 많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전류가 이 정도밖에 흐르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항이 높을수록 그죠? 저항이 높을수록 또는 통로가 좁을수록 더 큰 힘으로 밀어주어야 같은 양의 전기가 통과하겠죠. 여기가 더 얇아서 전기가 흐르기 힘드니까 더 많은 압력을 밀어내줘야만 똑같은 양의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걸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얘가 높아지면은 똑같은 I 값을 위해서 얘가 높아져야 되는 그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만약에 저항이 낮을 경우에는 작은 압력만 주더라도 충분히 수월하게 흘러가니까 그만큼의 똑같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는
더 많은 전류량, 그러니까 요 I 값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길이긴 한데 I 값이 증가해서 더 많은 양을 흘려내보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높은 압력으로 밀어줘야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는 것 또는 아까 요 물에서도 봤지만 물이 흐른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어디선가의 압력이 어디선가의 압력보다 더 높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물이 이렇게 흘러갔을 때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밀고 있는 압력과 밑에서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는 압력 중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누르는 압력이 더 높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거란 말이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전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전선이 있고요. 전선의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데 시작점에서의 압력이 끝점에서의 압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개념이에요. 사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절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쪽에서의 압력보다 이쪽에서의 압력이 더 높으면은 무조건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게 되죠. 그것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V는 IR 같은 오메 법칙 말고 어, 약간 비슷하게 생긴 수식 중에 하나가 파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파워는 그 P자를 따서 파워의 앞글자를 따서 보통 P라고 표현을 하고 아니면 와트 또는 또 W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V, 볼티지, 그러니까 전압이랑 전류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한글로는 전력이라고 하고요. 힘력자를 써서 전력이라고 하고 단위 시간당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전력을 소모하냐, 얼마만큼 많은 전기 에너지를 한꺼번에 소비하느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I만큼의 전류가 흐를 때, 그러니까 I라는 만큼의 전류가 흐를 때 그때 작용하고 있는 그 V라고 하는 힘이 있으면 그 두 개에 대한 곱으로 표현이 되고 I만큼의 전기량을 V만큼의 힘으로 밀어낼 때 드는 에너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모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어떤 게 파워를 많이 쓴다, 소모하고 있는 어떤 에너지량이 많다라는 것은 그죠? 에너지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파워라고 하는 걸 효율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소모하고 있는 파워가 낮다라고 하면은 효율이 좋다, 또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파워가 든다라고 하는 거는 효율이 낮다라는 그 효율의 축도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어떤 뭐 시스템 또는 어떤 전기 시스템이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파워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많은 그러니까 많은 일 또는 많은 어떤 활동들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무인기 입장에서 봤을 때 파워를 많이 소모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드론이 또는 이 무인기가 많은 어떤 활동 또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더 우리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그죠? 일을 하는 어떤 요소를 보면은 모터가 있죠. 모터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모터라고 하는 거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동력 에너지 또는 기계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그러니까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그것만큼 모터가 강력하게 돌아가지고 뭐 프롭을 돌리고 그다음에 기체를 띄우게 하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에너지를 바꿔주는 그 요소인 건데 이 모터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와트라고 하는 단위가 기술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모터에 대한 스펙표, 그러니까 재원표인 건데 재원표에 보면은 여기 와트라는 것이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암페어, 와트, 트러스트. 그러니까 암페어랑 와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개념이고 트러스트는 기계적인 에너지에 대한 개념인데 보면 와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보다 31, 41, 52, 68, 82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만큼 트러스트도 300에서 600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파워를 쓴다, 많은 파워를 소모한다는 건 그만큼 많은 일을 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또는 모터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만큼 더 큰 힘을 내고 있는지, 얼마만큼 더 큰 기계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었던 오메 법칙이랑 방금 설명했었던 전력의 수식, 두 수식을 한번 섞어 볼게요. 어떻게 섞냐면은 V는 IR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V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P는 VI가 아니고 이제는 P는 I 제곱 R로, 그죠? P는 I 제곱 R이라는 수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또는 R을 양쪽에 나눠가지고 I는 R분의 V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I의 대신에, 여기 있는 I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P는 VI는 I 제곱은 R분의 V 제곱. 이런 수식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 수식들을 관점에 따라서 좀 볼게요. 어떻게 보냐면 요것과 요거를 가지고 P는 I 제곱 R이라는 수식이 있을 때, 만약에 저항값이 같을 때 어떤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의 저항값을 일단 픽스를 시켜놓고 거기다가 더 높은 전류를 흘려보내면, 그죠? 더 높은 전류를 흘려보내면 거기에 제곱배 되는 파워가 발생한다. 그죠? 그러니까 보내고 있는 전류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거기에 제곱배가 되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I 값을 픽스를 시키고 R 값을 바꾸게 되면 같은 양의 전류를 흘려보낼 때 저항이 높으면, 그러니까 같은 양의 전류를 흘려보낼 건데 저항이 높으면은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가 들겠죠. 그죠? 저항이 큰 상황에서도 똑같은 전류를 내보내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고,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 P는 R분의 V제곱이라는 수식을 봤을 때 같은 저항값에서 전압이 높으면은 그만큼 더 많은 전류가 흐를 수, 미안해요. 전압을 더 높은 전압을 밀어내면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가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높은 파워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V는 IR에서 보면은 전압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전류도 높아진단 말이죠. 전류가 높아진단 말이죠. 그만큼, 그러니까 전류가 높아지니까, 흘러가는 전류가 많으니까 앞에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더 많은 파워를 내보낼 수 있을 겁니다. 또는 같은 전압으로 밀어내더라도 저항이 높으면은 그만큼 전류가 많이 흘러가지 못할 거니까 그만큼 전달되는 파워도 감소가 될 거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사실 달라요. 그리고 예를 들면 P는 VI라고 봤을 때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픽스를 시키고 어떤 거를 변화하는 걸로 볼 거냐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항을 봅시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 중에서 저항 떼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봅시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지나가는 통로, 전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얼마만큼 많이 방해하고 있느냐, 전기의 흐름을 얼마나 방해하는지에 대한 요소인 건데, 저항이 높다라는 것 또는 저항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류가 흐르는 또는 전기가 흐르는 그 길에서 방해를 많이 받고 있다, 방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전류가 지나가는 통로를 우리는 보통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어떤 통로처럼 생겨서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의 즉슨 이 전선 자체가 저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의 전선이 있는데요. 이 전선이 어느 정도의 저항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저항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선의 재질, 전선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 있느냐, 그다음에 전선의 두께, 전선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는 이 전선이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전선이 어느 정도의 저항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질, 두께, 길이를 저항값을 변화시키는 요소로 또는 요인으로 볼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R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저항의 값이고, 이 그리스 문자로 로우라고 하는 건데요. 이 로우는 전선의 재질에 의한 저항도. 그러니까 그 재질, 전선을 만들어, 그러니까 미안해요. 전선이 만들어진 그 재질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저항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 또 전선의 단면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각각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 로, 그러니까 그 재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면은 전선은 기본적으로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있죠. 왜냐면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금속이 월등하게 전도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속이 아니라도 전도성이 존재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금속이 월등하게 전기 전도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 근데 그 금속이란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금속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철도 있고, 보리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은, 금, 백금 등등 굉장히 다양한 금속들이 있어서 그 금속들 중에서도 어떤 거는 전기 전도성이 높고, 어떤 것은 전도성이 낮고 낮고 한 그 재질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있는 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머티리얼, 그러니까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과 그 다음에 저항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를 보여주는 건데, 일단 요거만 저항성, 그러니까 레지스티비티, 요것만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선의 재질을 많이 쓰고 있는 알루미늄과 코퍼, 구리를 보면요, 두 개의 값이 이게 좀 더 높죠. 그죠? 그러니까 자원색이 더 높고, 코퍼, 구리가 더 낮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음, 그러니까, 미안해요. 전선의 재질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 전선의 저항도가 달라집니다. 한 1점 몇 배씩 달라지고, 또는 이거랑 비교할까요? 요거랑 비교하면 거의 한 뭐 7배? 한 6배쯤은 차이가 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은으로 만들어진 그 선이 있으면, 그죠? 그 케이블이 있으면은 훨씬 저항값이 낮고 그만큼 전기가 잘 흘러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일례를 들면은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전선 있잖아요. 전선 중에 은선이라고, 그러니까 은선이라고 해서 은으로 만들어진 선, 그러니까 외부가 은으로 됐다는 소리가 있고, 안쪽에 바깥에는 피복이 있고 안쪽에 그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선들이 있는데, 이 선을 은으로 만든 은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 보통 그 오디오, 그러니까 음향하는 분들이 그 전기 저항이 낮은 선을 쓴다고 해가지고 은으로 된 선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유도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항이 낮으면 낮을수록 전기가 잘 흘러가는 거고, 만약에 뭐 스피커라든지 뭐 이어폰이라든지 이 소리를 내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매개체를 잘 울려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저항이 낮아서 전기가 잘 흘러가야만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런 음향기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은도금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항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전기를 잘 내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낮으면은 요 레지스티비티, 요 값이 낮으면 그만큼 저항도 낮을 거예요. 근데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선을 굉장히 많이 쓰지만, 얘를 전기 전도성이 좋다 또는 저항성이 낮다라는 것만 판단해서 선택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금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예를 들면 실버, 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알루미늄이나 구리보다는 훨씬 금액대가 높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은선을 가지고
뭔가 케이블을 만들어서 쓰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고 거의 대부분이 알루미늄이나 구리 정도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가격도 좀 적당하고 그 다음에 저항성도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게 될 거고, 반대로 좀 비싼 전선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오디오에서 많이 쓰고 음향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은선이라고 하는 그런 케이블은 뭐 1m당 뭐 저렴하게는 몇만 원, 진짜 비싼 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케이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굉장히 고급의 케이블을 쓰겠다. 그러면은 뭐 금액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집에서 형광등을 켜기 위한 전선 또는 컴퓨터를 켜기 위한 전선 이런 것들까지 비싼 걸 쓸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타입이 필요할 겁니다. 참고로 우리 드론 쪽에서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은 알루미늄 아니면은 구리일 거예요.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두께가 있는데,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는 전선도 보면 예를 들면 전기를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 전선은 되게 좀 두껍고, 그 다음에 마우스나 키보드나 이런 것들 USB 케이블로 되어 있는 건 되게 얇은 걸 볼 수 있죠. 그 USB 케이블 안에도 다들 전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똑같은 전선인데 그 두께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께에 따라서도 당연히 그 저항도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수식에서 보면은 이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R 값은, 저항 값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한번 보면은 전선의 두께가 두껍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 통로가 두꺼워진다. 이게 만약에 그 전선 한 가닥이라고 했을 때, 한 가닥의 두께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두 가닥의 두께는 이만큼 배로 두꺼워지겠죠. 그죠? 이만큼 두꺼워질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요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 되니까 당연히 저항이 작아질 겁니다. 또는 한 번에 전달되는 전기가 많으니까 그만큼 저항이 낮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선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사실 저항을 낮추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만큼 무거워지고 금액도 비싸지겠죠. 아무래도 한 가닥짜리 전선보다는 10가닥짜리의 전선이 더 무거울 거고 그만큼 금액도 10배 정도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두께에 대한 적절한 타입이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 그 경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송전탑이라고 해서 그 전기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전기를 이렇게 전송해주는 그런 탑들이 산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도 똑같이 전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엄청나게 두꺼워요. 여기 보면 이게 동전이고 동전의 두께는지 동전의 그 지름이 될 만큼의 두꺼운 전선들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엄청나게 많은 전기 에너지를 내보내줘야 되니까. 그만큼 어, 그러니까 그만큼 전선의 어떤 저항도 낮아야 될 거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저항이 높은 것들을 쓰면 그만큼 전력 손실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두꺼운 거를 쓸 텐데 그만큼 무거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도 어쨌든 중력을 받고 있으니까 그 무게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쳐지는 것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전선의 두께와 그다음에 전선의 중량과 이것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되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냥 우리 컴퓨터의 어떤 전원선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상관이 없죠. 얘가 뭐 너무 얇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두꺼운지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무인기를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무인기는 공중에 떠야 되잖아요. 그만큼 시스템 중량이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어, 가벼운 전선을 쓰는 게 좋죠. 물론 뭐 전선이 두껍다고 해서 그 무인기가 못 났느냐? 그건 아닌데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어떤 중량을 뭐 페이로드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다른 요소들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전선 두꺼운 거 쓴 거 가지고 나느냐 날지 못하느냐의
판가름이 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가급적이면 가벼운 전선을 쓰는 것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너무 가벼운 걸 쓰려고 해서 이렇게 얇은 걸 쓴다. 그러면은 그만큼 전력 손실 또는 전기 에너지를 많이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드론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래서 적절한 타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길이를 볼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선의 길이가 길어진다. 아까 통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통로의 길이가 이만큼 길어지면 당연히 전기가 흘러가는데 방해를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한 사람이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방해하는 게 더 두 배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전선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길이에 비례해서 전기 흐름을 더 많이 전기의 흐름을 더 많이 방해한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전선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으면 짧을수록 저항 입장에서 유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그 전선의 길이를 짧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저항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전선의 무게도 줄어들 겁니다. 그만큼 짧아지니까. 그래서 우리 무인기를 만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전선의 길이는 무조건 짧게. 보면은 전선의 두께는 트레이드오프죠. 그죠? 전선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무거워지는 거니까 서로 트레이드오프의 관계인데, 전선의 길이는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짧게 만들수록 전선의 무게도 가벼워져요. 그죠? 그래서 얘는 트레이드오프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짧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는 무인기를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 예를 들면은 여기가 배터리고요. 여기가 모터면 이만큼의 길이가 뭐 예를 들면 10cm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딱 전선을 딱 10cm만큼만 딱 잘라가지고 요만큼에 딱 맞게만 딱 잘라가지고 쓰는 것은 좀 그렇고, 약간의 여유, 예를 들면은 뭐 11cm나 12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아무래도 좋겠죠. 왜냐면은 무인기가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어딘가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약간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순간적으로 이 전선이 당겨지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전선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전선을 잘라서 쓰면 좋을 겁니다.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게 사실 방금은 전선이었지만 전선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가 지나가는 통로는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앞에 있는 여기 커넥터, 그죠? 커넥터 여기에다가 다른 것들이 부착이 될 때 서로 이어주는 커넥터가 있는 건데, 이 커넥터 같은 경우에도 전선 모양은 아니지만 안쪽에 전기가 흐를 수 있게끔 이렇게 어, 튀어나와 있는 부분 또는 이렇게 듬뿍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걔네들이 저항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커넥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급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금도금을 한다든지 굉장히 저항을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한 그런 커넥터들이 있고요. 또는 우리가 내보내고자 하는 그 전기적인 에너지가 어느 정도의 용량이냐에 따라서 똑같이 생긴 커넥터지만 커넥터의 크기가 다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커넥터가 커지면은 그만큼 전기 전도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고 전기 에너지를 많이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꺼운 커넥터를 쓰고, 그다음에 작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작은 커넥터를 쓸 수 있겠죠. 또는 모터 같은 경우에도 저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드론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BLDC 모터를 뜯어본 건데요. 열어보면은 이 안쪽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는데, 이 코일도 일종의 전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전기를 흘려보내주는 그 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선이니까. 그래서 모터를 겉으로 보면은 전선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 뭐 저항을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저항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FC, 그러니까 그 비행 지역이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선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회로를 가지고 있을 건데 이 회로 자체도 일종의 저항에 속하죠. 왜냐면 여기에 모든 전기의 흐름들이 다 있을 거니까. 그다음에 심지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배터리 내부, 요 배터리 팩 요거 내부도 사실은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전기가 흐르는 모든 부분은 사실 저항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가 만들어내는 저항이 만들어내는 빛과 열 에너지를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는 저항은 가능하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건 왜냐면 전기적인 에너지를 온전하게 그 다른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거나 또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온전히 잘 흘려내보내주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저항값이 낮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저항값을 일부러 높여가지고 실생활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구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높은 그 필라멘트를 안에다가 심어가지고 밝은 빛을 내도록 했죠. 그러니까 저항이 크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전선이 있는데요. 전선의 저항이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들어오고 있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꿔버려가지고 최종적으로 나가는 전기 에너지를 작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나가는 그 에너지의 형태가 이 필라멘트라고 전구에 들어가는 필라멘트는 빛 에너지, 물론 열도 있겠지만 열과 빛 에너지로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열기, 우리가 겨울에 많이 쓰고 있는 히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가져가는 요소가 되겠죠. 물론 얘도 빛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붉게 이렇게 그 표현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주요 목적은 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높은 저항이 있는 어떤 전선을 통과시킴으로써 높은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얘는 빛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항이 높은 게 좋은 거죠. 이런 어떤 쓰임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지는 않는데 보통 그 화재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이 이런 거거든요. 멀티탭을 쓰다 보면요. 멀티탭에서 이렇게 그 불이 발생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멀티탭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가 너무 많은 어떤 전기 제품을 꽂는다든지 아니면 멀티탭을 하나가 아니라 멀티탭을 여러 개 이렇게 서로 이어서 이렇게 그 쓰는 경우가 되게 뭐라고 하지? 전기 에너지를 막 가져다 쓰는 경우에 이 멀티탭이 버티지 못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멀티탭이란 것도 결국에는 전선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멀티탭은 딱 고정이 되어서 판매가 되는 거니까 이 멀티탭이 가지고 있는 저항 R 값은 그대로 그죠? 판매되는 그대로인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만큼 전기 에너지를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이 전선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전선이 소모하고 있는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 저항에 의해서 이게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로 바뀌게 될 건데 너무 지나치게 높은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높은 열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임계점을 넘어가게 돼버리면은 그게 화재로서 발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멀티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은 있죠. 정격이라고 해서 16A 250V. 그러니까 250V는 보통 우리가 콘센트로 쓰는 볼테이지고 16A까지는 얘가 버틸 수 있다. 16A를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정격 용량 또는 허용 용량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전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로 발산이 되어버립니다. 걔가 걔가 이 전선의 어떤 재료들을 녹여버리고 할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죠. 더 유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저항 개념은 네, 완료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한번 볼게요. 물론 지금 배터리 부분을 설명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나중에도 배터리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배터리에 대해서. 배터리가 갖고 있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소인 건데, 아까 얘기했던 그 전하를 담고 있는, 그죠? 전하를 저장하고 있는 물통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물이 담겨 있는 건 아니고, 화학 물질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 화학 물질 두 가지, 보통은 배터리 안에 두 개의 화학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가지의 화학 물질이 화학적인 작용들, 서로가 그 작용을 해서 그 뭐라고 하죠? 그 물질이 산화가 된다고 하거든요. 산화된다. 그러니까 화합해서 두 개의 물질이 화합해서 작용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그 작용된 결과물이 그 작용의 결과물로 전자를 또는 전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터리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배터리가 전기를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배터리 안에서 뭔가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의 화학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서로 결합하면서 전자를 잃는 개념, 그렇죠? 전자를 잃는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걔가 결국에는 전자가 계속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이쪽으로 전자가 계속 튀어나오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표현보다는 전기를 내보낸다. 내가 담고 있는 어떤 전기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내보낸다는 개념으로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는 그러니까 전기가 흐른다고 하는 것, 전기가 발생한다 또는 전기가 흐른다는 거는 그만큼 전자가 어디선가 이렇게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 내부에 있는 그 전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전선 내부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서 전자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는 것만큼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그죠? 들어오는 양만큼 빠져나가줘야 이 전선 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배터리가 화학작용을 하면서 전자를 내보내고 얘가 전선을 따라서 서로 밀고 전자 쪽으로 계속 전선에다가 전자를 밀어내고 있다 보니까 반대의 쪽에서 전자가 계속 튀어나오게 될 거고 이게 전기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로도 입장에서 이렇게 그리면은 보통 배터리를 이런 방식으로 그리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전자를 계속 내보내니까 그거에 맞서서 이 전선에 있는 전자들이 계속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폐회로 이렇게 닫힌 형태의 회로에서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쭉 가면서 전자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회로들을 그릴 수 있죠. 그다음에 배터리 안에서도 전자가 흐릅니다. 보면은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전자가 나가고 일로 전자가 들어가는 건데 이 내부에서도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전자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도를 그리면 회로도를 무한으로 그리죠.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근데 이 배터리 바깥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라고 해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기가 흘러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배터리 내부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기가 흘러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자, 그 다음에 배터리의 방전이랑 충전의 개념을 보면 일단 방전이라고 하는 거는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전기적인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될 거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의 물질을 산화작용시킨다라는 설명을 했었고요. 그러면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하면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배터리 방전이었고 이것에 대한 반대의 개념이 배터리 충전이니까 그만큼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앞에서는 물질을 산화시켰는데 이번에는 물질을 환원시키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완전 충전과 방전은 완전 반대되는 개념. 산화 환원, 소모 저장, 충전 방전. 그죠? 완전 다른 개념, 완전 반대 개념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보더라도 충전은 charge라고 하고요. 방전은 앞에 dis를 붙여서 반대된다는 개념에 접두를 붙여서 discharge라고 부르죠.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고.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화작용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죠?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방식인 거고, 반대로 환원작용을 시키면은 배터리가 충전되는 건데, 어떻게 환원작용을 시키냐? 어떻게 환원을 작용을 시키냐면은, 만약에 이 배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생각하면, 한 셀당 3.7V, 그 다음에 여기는 2셀짜리, 여기는 2셀짜리라서 7.4V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압력을 가지고 이쪽으로 전기를 밀어내주면은 이 안에서 환원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이 안에 이미 산화된 두 개의 화학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더 높은 전압을 걸어서 전기 에너지를 흘려 보내주면은 얘네들이 환원 작용을 하면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개념, 배터리가 배터리의 에너지가 차는 것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 얘가 3.7V, 한 셀당 3.7V다. 그러면은 얘를 충전시켜주기 위해서 보통 뭐 4.2V, 4.5V 이런 식의 더 높은 압력을 걸어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 지점에서 B 점으로 전기가 흘러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쪽에서 더 높은 전압을 걸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충전기에서 더 높은 전압으로 이렇게 전기를 흘려 보내주면은 그것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안에 이미 산화되어 있었던 두 개의 화학물질이 분리가 되면서 환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자 되고 당연히 충전 전압이 더 높을수록 더 높은 전압으로 밀어내주면 밀어내줄수록 더 높은 전류가 흘러갈 거고 그러면은 더 빠르게 또는 더 많이 이 배터리 안에서의 어떤 환원작용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전 속도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충전기에 보면은 얼마만큼의 전류 또는 얼마만큼의 쿨롱의 크기를 가지고 충전을 하겠냐라는 것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인 것처럼 이 배터리를 충전할 때도 천천히 충전할 수도 있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뭐 반대의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더 빠르게 방전시킬 수도 있고 천천히 방전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음, 어, 뭐라고 하지? 그래서 이 배터리를 충전할 때도 그 충전 속도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두 개의 물질을 얼마만큼 빨리 환원시키겠느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그 표면에 보면은 여기 있죠. 3C charge rate라고 해서 3C, 3쿨롱이라고 하는 크기만큼만 핀까지만큼만 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충전 속도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고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배터리의 용량에 대해서 볼게요. 캐패시티인데 결국에는 배터리 용량은 우리가 물컵의 크기랑 똑같이 얼만큼 많은 전하량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값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배터리의 용량을 보면 밀리암페어 C라고 적혀 있어요. 밀리암페어 C. 암페어는 아까 전하량이죠? 예. 암페어는 아까 전류에 대한 단위였고, 전류라고 하는 것이 단위 시간당의 전하량이었잖아요. 그죠? 단위 시간당의 전하량에서 I는 Q분의 T, Q분의 Q.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음, 요거를, 요거를 Q는 I, T라고,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T를 곱하면 Q는 IT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것에 대한 단위가 기본 단위가 암페어, 시간에 대한 기본 단위가 보통은 세크, 그 초인 건데 이를 바꿔서 암페어가 아니라 밀리 암페어로 바꾸고요. 초가 아니라 시간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밀리 암페어 C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배터리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많은 전하량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하량에 대한 크기는 Q인 거고. 그래서 이 Q는 원래는 암페어와 세크에 대한 단위가 돼야 되는 건데, 이를 밀리암페어랑 아워, 시간으로 바꿔서 밀리암페어 C로 표현을 한 겁니다. 왜 분이나 초가 아니라 굳이 C로 표현을 하느냐? 왜냐면 우리는 보통 배터리를 쓸 때 몇십 분, 몇백 분, 몇 시간 단위로 보통 배터리를 쓰잖아요. 1, 2초 만에 배터리를 쓰고 끝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배터리를 쓰는 어떤 시간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굳이 초가 아니고 시간을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암페어가 아니라 미리암페어로 표현을 했냐면은 배터리에서 흘러가는 전류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쓰고 있는 드론의 배터리 이런 것들은 100암페어 이렇게까지 나갈 수가 있겠지만 보통 단위로 쓰는 거는 그 1암페어, 2암페어 이런 느낌보다는 몇 미리암페어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충전기 같은 것들 보면은 충전 그 전류가 높아봐야 한 2A 정도 수준인 거고 보통 500mA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암페어가 아니라 미리암페어를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I는 T분의 Q였고요. 그 다음에 Q는 IT였고요. 요거 그대로 들고 올 건데 어디서 들고 오냐? 여기요. 우리가 배터리가 가지는 전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력은 P는 VI였고요. I가 Q분의 T였죠. 그래서 P는 VQ분의 T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P는 VQ분의 T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양쪽에다가 T를 곱해서 PT는 VQ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만약에 요게 볼테이지는 그러니까 그 배터리가 만들어진 거면 볼테이지 전압은 일단 고정이 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얘가 충전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만큼의 전화량이 고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고정된 전압과 고정되어 있는 전화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얼마만큼 오래 쓰겠냐, 얼마만큼 적게 쓰겠냐는 것은 이 전력에 따라 달렸죠. 전력을 되게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얘는 이 두 개의 값은 픽스가 되어 있으니까 얘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짧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전력을 적게 쓴다, 전력을 적게 쓴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더 오래 배터리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다만 그건 있습니다. 엄청나게 얘가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요구하게 되면은 그만큼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전화량이 빠져나가야 될 건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충전도 방전도 속도의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속도의 그 한계점이 있다고요. 왜냐면은 이 산화 환원을 그러니까 충전을 할 때는 산화 반응, 그다음에 그 미안해요. 배터리를 방전할 때는 산화 반응,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적 반응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환원이 딱 예를 들면은 두 개의 물질을 서로 분리를 시킬 때 전기를 딱 집어넣어주면 그 순간 바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환원도 어찌됐건 화학적 작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씩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못 기다려주고 계속 전류를 내보내가지고 환원 반응을 시켜주려고 하면 이 배터리가 그만큼의 속도를 못 버티겠죠. 그만큼 빨리 들어오는 어떤 충전 속도를 못 버틸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찰지 레이트 또는 디스찰지 레이트를 이 배터리 표면에다가 스펙 형태로 표기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속도로 충전을 해라 또는 적당한 속도로 방전을 해라 라는 권고사항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또는 배터리에 더 많은 전하량을 담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애초에 배터리의 물리적인 크기를 키우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배터리가 요만큼 크기를 가지고 있을 때 얘를 저가 한 개 덧붙여서 이만큼의 길이로 만들면 당연히 그만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컵이 이만큼 생긴 거랑 물컵이 이만큼 생긴 거랑
얘가 더 많이 전화량을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의 물리적인 크기를 키우는 것도 용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 또는 이 배터리 안에 구성하고 있는 그 화학 물질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 될 거예요.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똑같은 용량인데 여기에 얼마만큼 꾹꾹 눌러 담아서 전하량을 넣어주냐, 저장해 주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의 밀도는 서로 다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배터리는 두 개의 화학 물질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드론에서 또는 무인기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배터리가 보통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고 해서 리포라고 부르는데요. 리튬이고요, 폴리머고요. 이 두 가지의 화학적 물질을 가지고 얘를 산화시키고 환화시키면서 방전 충전을 하는 배터리를 우리 보통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리튬 폴리머 배터리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화학 물질의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옛날 거부터 보면은 니카드라고 해서 니켈 카드뮴, 이게 니켈의 어떤 화학 기호이고, CD가 카드뮴의 그 기호거든요. 그래서 니켈 카드뮴이라고 해서 니켈이랑 카드뮴의 두 가지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배터리. 근데 얘가 그 화학 물질의 에너지 밀도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M이 아니고 N이고요. 니켈 메탈 NiMH라고 표현되어 있는 배터리들이 있습니다. 얘가 상대적으로 니켈 카드뮴보다는 조금 더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배터리 중에 휴대폰에서 유독 많이 쓰이는 배터리가 있는데 리튬 이온입니다. 리튬 이온. 리튬이랑 이건 정확히 어떤 활용 물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두 개를 조합했을 때 상대적으로 니켈 배터리보다는 더 높은 에너지 빌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이 리튬 폴리머, 그 다음에 리튬 메탈, 여기 MH를 그대로 들고 와서 리튬 메탈 배터리도 요즘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안정화된 단계라기보다는 개발 중인 건데, 리튬 메탈의 배터리도 있다. 그래서 어떤 물질들로 조합을 하냐에 따라서 이 배터리의 전하량, 그러니까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달라지더라라는 거고, 그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로축이 에너지 밀도, 그다음에 세로축도 에너지 밀도. 그래서 어떤 것을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니켈 카드뮴, 니켈 메탈,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 리튬 메탈,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다른 것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어차피 우리는 리튬 폴리머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니까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이 무인기 조종할 때 쓰는 송신기에 보면 거기도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배터리는 니켈 카드뮴이 될 수도 있고, 니켈 메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망간 건전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송신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뭘로 교체할 때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배터리, 그러니까 그 무인기의 본체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만 고려해주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자, 그 다음에 배터리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론 이거 옛날에 학생들이 다 배웠고 실험도 해봤을 거고 일상생활에서 항상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은 없겠지만, 어쨌건 배터리의 직렬과 병렬 연결은 여러 개의 배터리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인 건데, 직렬 연결은 하나의 배터리의 플러스 극을 다른 배터리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주는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의 배터리 플러스 극과 다른 배터리의 마이너스 극을 이어주는 이런 연결 방식이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배터리의 개수만큼 전압이 증가한다. 그렇죠? 압력이 증가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 우리가 길을 걷고 있어요.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와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걷는 힘이 더 수월하죠. 그러니까 더 힘을 적게 들여도 바람에 의해서 몸이 앞으로 밀려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힘을 적게 줘도 될 거라고. 또는 내가 같은 힘을 가지고
걸어가더라도 위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더 빨리 걸어갈 수도 있죠. 더 빠르게 걸을 수도 있죠. 그런 개념으로 내가 이 배터리가 전기 에너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위에서 더 많은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의 배터리와 이전의 배터리가 내는 전압이 더해져서 더 높은 압력으로 전기를 보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한 배터리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압도 비례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증가할 거고, 이게 전압만 증가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전류도 사실은 증가를 합니다. 왜냐면은 V는 IR에서 얘가 증가하기 때문에 I도 뭐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죠. 왜냐면 배터리도 어쨌건 저항을 가지고 있어서 얘가 2배가 되는 것, 배터리를 증가하는 거는 이 값도 증가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2배가 증가하는 건 아닌데 전류도 일정 부분은 증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그냥 하나의 배터리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7.4V로 방전시키는 거나 두 개의 배터리를 가지고 얘의 두 배가 되는 14.8V의 배터리를 가지고 방전시키는 거나 같은 속도로 전기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뭔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통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수위가 이만큼 있는데요. 얘가 동시에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동시에 쭉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같은 속도로 그러니까 원래 이 하나의 배터리만 가지고 방전하는 속도랑 같은 속도로 방전을 하는 건데 방전을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양이 2배잖아요. 그죠? 단위 시간당 내보내지는 그 양이 2배라고. 그래서 전류도 증가하고 전압도 증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직렬 연결은 용량의 증가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한 번에 내놓는 이 배터리나, 그러니까 직렬 연결을 했다고 해서 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방전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방전량은 똑같은데요. 얘도 방전량이 똑같은데 그만큼 단위 시간당 그 2배가 되는 만큼의 방전량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용량의 증가는 아니고 다만 한 번에 내놓을 수 있는 에너지의 증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출력이 높은 배터리 또는 고출력을 내줘야 되는 어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볼티지 지수도 높고 그다음에 배터리의 셀 수도 높고 하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거, 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 안을 뜯어보면요, 여기 있는 이 바깥에 있는 껍질을 뜯어보면 안에 셀이라고 하는 하나의 납대대한 배터리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이 두 개가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배터리 자체를 이 배터리 두 팩을 가지고 뭐 직렬 연결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얘는 직렬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병렬 연결인데 영어로는 직렬은 시리얼, 그 다음에 병렬은 패러럴이라고 해서 같은 극끼리 묶는 방식입니다. 뭐냐면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극대로, 플러스는 플러스 극대로 이어주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모터가 있는데요.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1A라고 하는 전류가 필요한데 이 1A를 양쪽에 있는 배터리가 나눠서 보내주는 거예요. 0.5A씩.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암페어라고 하는 게 단위 시간당의 전하량이잖아요. 흘러가는 전하량인데 그만큼 줄었다는 거는 이 배터리의 그 소모량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렇죠? 전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배터리 소모량이 감소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배터리는 더 오래 쓸 수 있겠죠. 말인지가요? 원래는 하나가 감당해서 됐던 전류량인데, 이걸 두 개가 나눠지게 되니까, 나눠서 그 부담을 하게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배터리 입장에서는 더 오랫동안 전하를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의 용량이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증가하는 건 아닌데, 배터리 용량이 증가된 것처럼, 배터리 용량이 예를 들면 두 팩이 병렬 연결됐다. 그러면은 그만큼 배터리 용량이 2배가 된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배터리 용량이 증가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배터리에 요구되는 어떤 전류량을 누군가가 나눠서
짊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더 오랫동안 전류를 내보낼 수 있다는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배터리 용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리적으로 증가한 건 아니고 그만큼 소모 전류가 작아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터리를 병렬 연결했다고 해서 전압이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뒤쪽으로 밀어줘서 뒤에 있는 배터리가 나를 밀어줘서 더 높은 압력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압력은 고정인데 전압은 고정인데 그 사용하는 소모되는 전류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어떤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전압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력은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출력이 나가는 거고 얘는 출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용량은 그대로 출력은 증가하는 거. 얘는 출력은 그대로 용량이 증가하는 걸로 이해하면. 그래서 고출력이 필요한 드론 같은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들을 직렬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 여러 개의 셀, 예를 들면 2셀, 3셀짜리 배터리가 아니라 6셀, 5셀 이런 배터리, 4셀, 5셀, 6셀 이런 셀 수가 많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 무인기를 좀 장시간 채공시켜야겠다. 오랫동안 떠서 날아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병렬 연결을 해가지고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형태로 연결을 하기도 하죠. 뒤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건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쓰는 RC용 배터리 팩은 그 내부를 보면은 여러 개의 셀을 직렬 연결해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셀 수가 증가할수록 물리적으로 이 배터리의 셀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얘가 보통 이렇게 넙대대한 걸 이렇게 들어오는데 당연히 셀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배터리의 두께도 두꺼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직렬 연결한 그 배터리의 셀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압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2팩짜리, 그러니까 2팩이래. 그 2셀짜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리튬 폴리머 배터리 한 셀 전압이 3.7V가 전격이기 때문에 2셀짜리는 1.4V, 3셀짜리는 11.1V, 4셀짜리는 14.8V, 그 다음에 6셀짜리가 22.2V, 22.2V로 셀 수의 개수만큼 비례적으로 전압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고 예를 들면 아까 봤었던 그 스펙표 그대로인데요. 하나의 모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의 배터리 셀 수에 따라서 스펙을 따로 적어놨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배터리 셀 수의 차이에 따라서 이 출력의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증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배터리 셀 수가 많으면 좋은 거고요. 장기 채권 오랫동안 비행해야 되는 경우는 배터리 팩을 병렬 연결해서 배터리의 출력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면 배터리를 쓰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모터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어떤 원리냐면 두 개의 힘이 있는데요. 모터 내부에서 두 가지의 힘이 발생하는데 이 두 가지의 힘이 서로 끌고 밀고, 그러니까 당기고 밀고 인력과 충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적절하게 잘 조화가 돼서 모터가 돌아가게 되고 그 돌아가는 어떤 기계적인 힘을 가지고 풀업을 돌리든지 그런에서는 풀업을 돌리든지 아니면 뭐 냉장고에 있는 컴프레서를 돌리든지 쿨링 팬을 돌리든지 하는 역할 그런 것을 우리는 모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모터를 돌리는 그 한 가지의 힘이 전자기력이고요. 다른 한 가지의 힘이 자기력입니다. 전자기력과 자기력은 좀 개념이 달라요. 일단 자기력부터 보면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자석이 만들어내는 그 힘 있죠. 자석이 만들어내는 N극과 S극이 서로 들러붙으려고 하는 그 성질 또는 N극과 N극이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 성질 그게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력은 전기가 흘러서 자기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선에 하나의 전선이 있는데 전선에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은 자기력이 이렇게 발생해서 자기력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전자기력, 그러니까 전기에 의해서 유도된 자기력, 그래서 전자기력
전자기력이라고 하고요. 이 전자기력과 자기력, 전자기력과 자기력이 서로 어쨌든 얘도 자기력 중에 하나인 거니까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밀고 당기는 힘 덕분에 모터가 회전하게 된다. 그래서 모터라는 것은 대표적인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고. 반대로 모터에서 우리가 모터에다가 전기를 흘려 보내지 않으면 모터는 가만히 있죠. 왜냐면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자기력이 없어질 거고, 그러면은 자기력만 발생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모터가 돌지 않고 전기가 흘러지면은 전자기력이 발생하고, 전자기력과 자기력이 서로 밀고 당기는 것에 의해서 모터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참고로 아까 얘기했던 기계적 에너지는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아니면 기어를 돌리거나 하는 그런 기계적인 요소를 움직일 때 하는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를 더 빠르게 강력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적혀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만큼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모터 쪽으로 보내줘야 될 거고,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고출력 드론, 미안해요. 그 고중량의 무인기, 고중량의 드론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고출력의 모터, 더 고출력의 배터리가 필요할 건데, 그럴 때 배터리의 셀수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C값을 높여서, 그러니까 더 높은 전류를 흘려내보내서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내보내야 되는 거죠. 뭔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P는 VR이라고 해서 얘가 전기적인 에너지의 어떤 개념이었는데, 얘를 높이기 위해서는 셀수가 더 많은 배터리를 쓰거나, 그래서 얘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이 전류값을 높여줄 수 있도록 더 많은, 더 높은 허용치를 가지는 배터리, 전류 허용치를 가지는 배터리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터라는 것과요, 그 다음에 발전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뭐 제주도나 아니면은 도서상관 지역 가면은 그 풍력 발전기라고 해서 공기의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쓰고 있는 드론의 프로펠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엄청나게 크기가 크고 좀 이렇게 생겼죠. 약간 선풍기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축이 가로축으로 돼 있어서 보는 그런 풍력 발전기를 많이 보는데, 사실 이것도 모터랑 되게 비슷해요. 여기에 모터가 한 개가 달려 있어서 어, 모터는 전기적인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발전기는 기계적 에너지, 그러니까 이 플로비, 그러니까 이 로터가 이렇게 회전하는 것에 의해서 기계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기계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적인 에너지가 발생되는 게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모터와 발전기는 완전 반대되는, 그 원인과 결과가 완전 반대인 요소이고요. 근데 모터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터를 기본적으로 전기를 인가해서 기계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요소로 쓰이지만, 얘를 모터를 손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모터에 있는 인축을 우리가 돌리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유도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 물론 얼마만큼 효율적이냐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차치하고, 모터를 돌리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터는 전기 에너지가 인풋이고요, 기계적인 에너지가 아웃풋이지만, 반대로 기계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인풋으로 주더라도 아웃풋으로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참고를 하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터랑 발전기는 개념이 반대다. 그 다음에 사실 모터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기계적인 에너지를 인풋으로 주면은 발전기처럼 전기를 발생시킨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 수업에서 좀 더 다루게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것만 좀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쩌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되게 쉬웠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후에 무인기를 설계하고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합니다. 네, 학생들 고생했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